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은진입니다. 2026년도 벌써 열흘이 지나가는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2026년 첫 번째 주제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목으로는 쓰리고라고 제가 붙였는데 사실 저도 이 용어를 전혀 몰랐는데 얼마 전에 검진하러 오셨던 어머님께 제가 "어머님 뭐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쓰리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리고요?"라고 했더니 "쓰리고 몰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한번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026년 올해부터는 공단검진 확진 대상이 조금 바뀌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SBS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개그맨 유민상 님이 새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성인이라면 당연히 먹어야 하는 약들 왜 안 먹냐?"라고 하시면서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주치 선생님이 이 약을 끊으려면 몇십 킬로 이상을 빼야 된다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조절이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재밌는 예능에서도 셰프들에게 아침 루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 일어나자마자 탄산음료를 마시고 냉동실에서 핫도그를 데워 먹는다라고 했던 셰프도 있었고 다른 셰프는 일어나자마자 배달 음식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호영 셰프의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 하나를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는다라고 해서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후에 이어져서 저렇게 배달 음식 먹고 탄산음료 먹는 친구들이 10년 정도 지나면 콜레스테롤 약이나 고혈압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매우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렇게 주변에 지금 혈압약, 고지혈증 약, 당뇨약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관심도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 질병관리청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1개를 보유하는 경우는 2024년에 약 26%였으며 2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19.7%로 성인의 5명 중 1명은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3가지 모두 보유한 경우도 약 10.9%로 성인의 10명 중 1명은 3개의 만성 질환을 모두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20에서 30대 젊은 나이대에서 단일 질환 유병률이 2013년 9.7%에서 2024년 12.4%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일 질환 먼저 보면 국내 성인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 즉 한 사람이 만성질환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13년도엔 24%에서 2024년 26.4%로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에서 30대 단일 질환 유병률 역시 12.4%로 증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또한 2개 이상 만성 질환을 보유한 환자들은 19.7%로 나타났고 특히 2개 이상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유형은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같이 가진 경우가 약 19.9%,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경우가 7.1%, 당뇨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진 경우가 4.9%로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히 나이대를 봤을 때는 60세 이상이 약 40.8%, 40에서 50대가 17.3%, 20에서 30대가 2%로 여러 개를 가진 경우는 60세 이상이 많았습니다.
이에 청년층에서는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이고 장년층에서는 2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비만, 음주, 신체 활동 등 건강 위험 요인 관리를 청년층부터 조기에 개입해서 관리하고 장년층부터는 복합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공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리고라는 걸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전에도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뭉치면 더 치명적인 혈관의 쓰리고 한 번에 관리해 잡아야라는 기사고요. 보시면 여기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았고 세 가지를 관리해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의 가능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에서 10대 사망 원인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1위는 암으로 확인되었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 5위는 자살, 6위는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2위인 심장질환과 4위인 뇌혈관 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연관이 있는 질환이고 7위는 당뇨병, 8위는 고혈압성 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도 사망 원인의 높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일 상병 기준 진료비 지출, 즉 이 진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고혈압, 두 번째가 당뇨병, 그리고 7번째가 바로 뇌경색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모두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뇌경색증의 경우에도 원인이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이기 때문에 그 만성질환 관리와 매우 연관성이 높고 특히 3위에 있는 만성신장병의 경우에도 만성신장병의 원인이 고혈압, 당뇨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만성신장병도 고혈압, 당뇨와 연관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고혈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최대 위험 요인은 고혈압이라는 기사인데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과 직접 연관이 있는 5대 위험 요인은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이고 이 중 고혈압이 가장 위험하다는 독일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종합 분석했던 결과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 5대 위험 요인이 전체 심뇌혈관 질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은 약 57%, 남성은 약 52.6%였고 특히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위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고혈압에서는 특히 최고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높을 경우에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뇌혈관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은 무엇인지 혈압은 보통 혈관에 혈류가 흐르는 혈액이 흐르는 압력을 잰 것을 저희가 혈압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보통 설명드릴 때 파이프 안에 수도가 흐르는 물이 흐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도가 안에 압력을 재서 압력이 높은 것에 대해서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맞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보통 진료실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정상 혈압의 경우는 수축기 혈압 120 이하, 그리고 이완기 혈압 80 이하, 여기서 그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 다 정상 범위 1대 정상 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혈압은 그 다음 단계로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9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일 때이고 고혈압 전 단계는 130에서 139 사이, 또는 80에서 89 사이입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고혈압 전 단계이고 고혈압 역시 높은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낮은 혈압이 90 이상, 즉 둘 중에 하나만 혈압이 높아도 고혈압으로 진단이 됩니다. 즉 높은 혈압은 괜찮은데 낮은 혈압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고혈압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혈압이 높으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1기와 2기로 나누는데 1기는 수축기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 90에서 99를 말하고 2기 고혈압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 중에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해서 수축기에만 높으신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하인 경우에는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했던 심혈관계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보시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혈압이 높은 것이 전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고혈압의 기여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같이 상승하고 있고 이완기 혈압 역시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같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서 모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증가가 모두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20mmHg 높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도가 약 1.79배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뇌내 출혈의 위험도도 약 2.48배 높아지며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도는 약 1.65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20mmHg 높을 때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도가 약 1.64배, 그리고 뇌내 출혈의 위험도가 약 3.15배,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도가 약 2.29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수축기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혈압 유병률의 추이입니다. 2025년 추계 인구로 연령 표준화한 자료이고 유병률 자체는 약 20% 내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고혈압 전체 추정 유병자는 약 인구의 29%인 1260만 명이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남자는 670만 명, 여자는 59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 중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을 보았을 때 모두 인지율은 각 79%, 치료율은 76%, 조절률은 62%로 조절과 치료 인지율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한고혈압학회에서 2022년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보았을 때 인지율은 23%에서 약 69%, 치료율은 1998년 20%에서 2018년 65%, 유병자 조절률은 4.9%에서 48%, 치료자 조절률 역시 23%에서 73%로 유병률 자체가 변하진 않았지만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률이 모두 향상되어 고혈압 관리 수준의 향상으로 고혈압 환자의 평균 혈압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지율이란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의 분류를 의미하고 치료율은 고혈압 유병자 중 고혈압 치료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병자 중 조절률은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 혈압이 140 이하이면서 이완기 혈압이 90 이하인 사람의 분율입니다. 즉 목표는 두 가지 모두가 달성이 되어야 고혈압이 조절이 잘 된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 현황을 보면 남성과 여성을 따로 보았을 때는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률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병자 수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20세에서 60세 사이는 남성이 403만 명, 65세 이상은 남성이 267만 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에서 64세는 여자가 258만 명, 65세 이상에서는 여자가 332만 명으로 20에서 64세 사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고혈압의 유병률이 더 높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고혈압 환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혈압을 체크할 때 저희가 매번 진료실에서도 쉬시고 재셔야 한다,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올바르게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압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을 하도록 하고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혈압 측정 중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용변을 본 후에 혈압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자세는 등을 바르게 기대고 앉아서 측정하고, 양발은 평평한 평지 위에 내리고 발을 꼬지 않은 상태로 측정을 하도록 합니다. 보통 측정을 할 때에는 맨팔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옷이 매우 얇은 경우에는 옷 위로 커프를 감고 측정해도 무방합니다. 측정 방법은 검증된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수은 혈압계는 현재 퇴출되었기 때문에 검증된 비수은 혈압계, 비수은 청진법 혈압계 또는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커프의 위치는 심장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커프의 중간 부분이 흉골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1분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또 양팔을 재는 경우에는 높은 쪽에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고 말씀드리면 "저는 병원만 오면 혈압이 높아요. 집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최근에는 집에서 혈압 재는 것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실제로 집에서 혈압을 재우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가정 혈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시는 것 역시 혈압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하도록 합니다. 측정 30분 전 카페인 섭취, 운동, 흡연, 목욕, 음주를 삼가고, 혈압 측정 중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측정 자세는 등을 바르게 기대고 앉아서 측정하고, 똑같이 양발은 평평한 평지 위에 내리고 발을 꼬지 않은 상태에서 윗팔을 테이블에 놓고 와이셔츠 정도의 얇은 옷 위에서 측정하도록 합니다. 측정 기기는 아마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혈압계, 자동 혈압계 중에 인증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집에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 측정 시각은 아침 혈압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용변을 본 후 식사를 하기 전, 그리고 아침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하고, 저녁 혈압은 취침 1시간 이내에 측정하도록 합니다. 간격은 1-2분 간격으로 2번씩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주기는 적어도 5일 이상 측정, 특히 처음 고혈압을 진단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혈압을 측정하도록 하고, 치료 결과 평가 시에는 가능한 오랜 기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혈압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저는 보통 설명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서 흰 벽을 바라보시고 약 15분 정도 계시다가 혈압을 재보시라고 하고, 보통은 높으면 한두 번 정도 좀 쉬시다가 다시 한번 재보시고, 그 혈압을 재신 것들을 기록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혈압을 집에서 재서 오시면 저는 집에서 쟀더니 진짜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집에서 재는 혈압과 진료실에서 재는 혈압의 고혈압 진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료실 혈압은 높은 혈압이 140 이상일 때, 낮은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는데, 가정 혈압의 경우 높은 혈압이 135 이상일 때, 그리고 낮은 혈압이 85 이상일 때,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혈압이 높다고 하고, 특히 보시면 아침 주간 혈압과 야간 혈압이 다르기 때문에, 주간 혈압은 135 이상, 낮은 혈압이 85 이상, 그리고 야간 혈압은 120 이상, 70 이상일 때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재는 시각과 혈압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진단이 되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 평가를 해서 저위험군이면 생활요법, 생활습관 변화와 약물 치료 필요시 시작을 하도록 하고, 중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의 경우도 생활요법과 약물 치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약물적 예방 활동 매우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약 먹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입니다. 비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의 위험이 약 5배 가량 높고, 체지방이 10% 증가하면 수축기 혈압은 8 정도, 이완기 혈압은 4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한 사람이 본인 체중의 10%를 줄이면 혈압은 5에서 2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께도 체중 감소, 특히 조금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께는 꼭 체중을 감량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주 3회, 한 번 시행 시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할 때 체중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운동 자체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각각 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40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그리고 심장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흡연자인 경우, 55세 이전에 심장 관련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과체중이나 비만하신 분, 그리고 운동 시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을 느낀 경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 후에 적절한 운동을 시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하는 중에 흉통, 가슴 답답함이나 조이는 느낌, 또는 어지럼증, 실신, 또는 팔이나 턱으로 전해지는 통증, 심한 호흡곤란이나 숨참,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한 피로감 등이 있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염식, 칼륨, 칼슘 섭취, 지방 섭취 감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염식의 경우에 경증 고혈압 환자에서 4주간 염분 섭취를 1일 3g으로 줄였을 때 1일 12g의 염분을 섭취한 경우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은 약 16 정도, 이완기 혈압은 9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싱겁게 먹는 사람의 경우도 하루에 약 15g의 소금을 섭취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저염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 최대한 소금을 적게 쓰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음식의 경우는 젓갈도 많이 쓰고 소금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병원에서 저염식이라고 나오는 식사를 보면 아무 맛도 안 난다고 밍밍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도로 이제 심한 경우는 저염식을 좀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최대한 일상생활 중에서 소금의 함량을 좀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륨, 칼슘 섭취입니다. 칼륨과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의 경우에는 고칼륨 혈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 섭취의 감소는 혈압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의 감소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감소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잘 조절하기 위한 7가지 생활 수칙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올려놓은 것이고요. 음식을 골고루 싱겁게 먹고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고,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고, 담배와 술은 모두 끊고, 지방질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고혈압 환자는 약을 끊으면 큰일이 나나요?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혈압약을 끊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먹는다기보다는 조절이 잘 안 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저는 보통 말씀드릴 때 안경 쓰는 거와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것처럼 고혈압도 높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고 정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혈압약을 끊었는데 혈압이 정상인데 그럼 약을 계속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약을 중단하고 약 일주일 정도에는 혈압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점차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까지도 혈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고 다시 혈압이 올라간다면 혈압약은 드시는 게 맞습니다.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줄여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 감량, 식이 조절, 운동, 절주의 효과에 의해서 혈압이 정상이 되면 당연히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좋지 않지 않나요?" 라는 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약들을 모두 나라에서 이제 안전성을 검사하고 시판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당뇨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이 포도당이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와서 혈관에서 포도당이 있게 되고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세포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올랐다가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치가 떨어져서 이게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당뇨에 대해서는 증상이 있으면 '내가 당뇨인가?'라고 걱정을 하시고 그 생각하시는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체중 감소, 피로감, 그리고 염증이 자주 생기는 특히 치주염, 그리고 시야가 흐릿하거나 식곤증이 심하다, 그리고 내가 많이 먹는다, 다식, 그다음 물을 많이 마신다, 다뇨,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런 증상과 여성분들의 경우 아랫부위가 가렵거나 또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경우에 제가 당뇨가 있는 게 아닐까요?'라고 많이 오시고 또 반대로 "저는 이런 증상이 없어서 당뇨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에 관련된 검사는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 변화를 보시면 2018년도에 약 15%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리 수준에서는 전체에서 인지율은 65%, 치료율은 60%, 조절률은 28.3%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당뇨병에 대한 조절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상태를 보면 당뇨병 환자 중 혈당 조절 목표인 당화혈색소 6.5 미만은 약 28%, 당화혈색소 7점 미만은 약 56.9%로 당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뇨는 어떻게 진단하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혈액 검사에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6.5가 넘어갈 때, 그리고 금식하고 포도당 수치가 126 이상일 때, 그리고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뒤에 혈장 포도당이 200 이상일 때,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소변을 자주 보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 포도당 아무 때나 쟀을 때 200 이상이 나올 때 이 중에 한 개 이상이 해당되면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을 재었을 때 100까지는 저희가 정상으로 진단을 하고 100에서 126 사이는 단독 공복 혈당 장애라고 의미하고 126 이상에선 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당 부하 2시간 후에 혈장 포도당은 140 아래까지는 정상, 140에서 200 사이는 단독 뇌당능 장애, 그리고 그 위쪽은 당뇨라고 하고 저는 진료실에서 편의상 단독 공복 혈당 장애와 단독 뇌당능 장애 모두 합쳐서 당뇨병 전 단계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운동 부족, 생활 습관, 약물, 노화, 그리고 다른 질환이나 고혈압, 그리고 스트레스, 과식, 비만, 유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당뇨 환자의 절반이 비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복부 비만을 동반한 당뇨 환자가 약 54%이며 복부 비만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58.2%로 여성이 복부 비만을 동반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2형 당뇨병 위험 인자는 첫 번째는 과체중 또는 비만, 두 번째는 복부 비만, 세 번째는 직계 가족 중 당뇨가 있는 경우, 네 번째는 공복 혈당이나 내당능 장애의 과거력 또는 임신 당뇨병이나 4kg 이사의 거대한 출산력,
그리고 고혈압, HDL 콜레스테롤이 35 미만이거나 중성지방이 250 이상인 경우, 또는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 질환, 약물 등이 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형 당뇨병 선별 검사 대상자를 2025년에 조금 강화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35세 이상, 즉 35세 이상이면 2형 당뇨병에 관련된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성인 19세 이상에서 아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선별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별 검사로는 공복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보통 의료기관 1차 기관에서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시면 이 검사 결과에 따라 당뇨병 전 단계, 정상,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공복 포도당 126, 그리고 2시간 혈장 포도당은 200 이상,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일 때이고,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2시간 혈장 포도당은 140에서 199,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 사이가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의 목표는 정상 수치와 다르게 목표 수치는 조금 다른데요.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 그리고 잠자기 전 혈당은 100에서 140,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고령자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거나 한 경우에는 목표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에 당뇨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병원에서 보통 말씀드릴 때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당이 얼마나 조절되는지 보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없을 때, 특히 안 할 때는 특히 어머님들, 할머님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요. 당뇨약을 드시고 이제 외래에 올 때쯤이 되시면 그 사이에 일상생활 하실 때는 이제 신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다가 외래에 오실 때 되면 한 일주일 전부터 다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쟀을 때 공복 혈당이 매우 정상 범위로 잘 조절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되면 7점대, 8점대로 많이 높게 나오고, 이런 경우 이제 여쭤보면 중간에 떡도 많이 드셨고 과일도 많이 드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최근에는 병원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당화혈색소 검사가 약 6점대라고 하면 평균 혈당이 약 126, 7점대인 경우 154, 8점대인 경우 183, 9점대인 경우 21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는 저희가 당뇨로 진단하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 6.5 미만으로 조절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뇨병 전 단계가 많이 늘어났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빠를수록 좋고, 최근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만 30세 이상 성인의 약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 단계이고, 이 경우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정상인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7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 및 생활습관 교정을 초기에 시작해서 안경 쓰듯이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목표치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식사요법은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를 먹고, 지방은 적절히 섭취하지만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주의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음주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보시면 이렇게 간식에 대해서 많이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과일은 보시면 참외, 포도는 밥 반 공기, 각설탕 14개와 동일하고, 믹스커피 4개는 밥 한 공기와 동일하고, 견과류 역시 이렇게 칼로리가 높고 당에 좋지 않기 때문에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구마, 한라봉, 대봉시 과일, 그리고 떡도 이렇게 당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실시하고 가급적이면 식후 30분에 시작해서 30분 내지 1시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의 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실시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칼로리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약 1시간 정도 택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책, 조깅, 맨손 제조,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전신 운동이 좋고 매일 3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30분 정도 하거나 테니스를 30분 정도 치는 것도 좋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즉 이틀 연속 쉬지 않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100칼로리를 소모시키는 운동량에 대해서 대한당뇨학회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 개를 보면 등산은 약 24분에 100칼로리, 그리고 탁구도 24분에 100칼로리, 그다음에 럭비도 18분에 100칼로리 정도, 수영은 10분에 100칼로리, 테니스는 18분에 100칼로리를 소모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특히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 이렇게 용어들이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오실 때마다 제가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저는 고지혈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용어로 통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것은 혈청 지질이 정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상태, 즉 혈청 지질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상 지질 혈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이상 지질 혈증이 가장 큰 용어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지혈증이 포함이 되는데 고지혈증은 혈중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질이 증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도 있는데 이건 HDL이 낮은 경우고 이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과 고지혈증을 합해서 모두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DL과 HDL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저도 진료실에서 편의상 이렇게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LDL은 다 소비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 있으면 동맥병으로 침투해서 죽상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HDL의 경우에는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과 LDL을 간으로 회수해 가기 때문에 혈관을 건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HDL은 높으면 좋다고 하고 오히려 낮을 때에는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유병률 추이는 2013년에는 약 12%였지만 현재 2023년도에는 약 2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은 보시면 이 초록색이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LDL은 100 이하, 중성지방 150 이하, HDL은 60 이상이 정상이고 빨간색과 주황색은 모두 경계 범위로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시거나 약 복용이 필요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른 LDL 콜레스테롤 및 HDL을 제외한 나머지 콜레스테롤, 앞에서 말씀드린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HDL을 제외한 나머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따지기도 하는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55 이하로 조절하시도록 하고 죽상경화성 허혈 뇌졸중 및 일과성 뇌허혈 발작, 경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등을 가지신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70 이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100 이하, 중등도 위험군,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는 130 이하, 저위험군인 경우는 160 이하로 조절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무엇인가를 보면 첫 번째는 연령, 남성분의 경우는 45세 이상, 여성분의 경우는 55세 이상인 경우, 두 번째는 관상동맥 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 중 남성이 55세 미만, 여성은 65세 미만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한 경우, 세 번째는 고혈압, 네 번째는 흡연, 다섯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험도나 LDL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른 치료를 보시면 여기 연보라색으로 있는 경우는 괜찮기 때문에 모두 생활습관 교정이고 투약 고려, 여기서는 투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투약 시작 범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상동맥 질환이 55,
부터는 투약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죽상경화성 허혈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이 있는 경우에는 70 이상일 때 그 약 복용을 고려하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100 이상일 때에 중등도 위험군,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인데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특히 남성분들 45세 이상인 경우 흡연하시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렇게 2가지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30이 넘어가면 투약을 고려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160이 넘어가면 투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면 뭘 먹는 게 좋아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전공의 때 저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명언을 남기셨는데 뭘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뭘 안 먹으려고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가끔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고 당류도 줄이고 식이섬유는 1일 25g 이상으로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알코올은 가급적 금주를 하시고 지방 역시 적정 수준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통곡물이나 잡곡류, 콩류, 채소류, 생선류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을 환자에게도 운동은 권유하고 있는데 유산소는 주 5일 이상, 중고강도 여유 심박수의 40에서 75%. 근데 이 심박수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보통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기 살짝 숨찰 정도로 이야기하기 조금 숨찰 정도까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은 약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종류는 전체적으로 전신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저항성, 즉 근육 운동은 일주일에 2-3번 이상을 해주시고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2세트에서 4세트 8번에서 12번 정도를 반복하시고 저항성 운동 기구를 사용한 운동을 권유드리고 있고 유연성 운동, 즉 스트레칭은 주 2-3일 이상 스트레칭하는 부위가 당기거나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때 치료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를 해서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약, 이상지질혈증약을 투여를 하는데 여기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목표 콜레스테롤 도달하면 약을 끊어도 되나요? 라고 하지만 도달한 경우에는 현재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도록 권유드리고 만약 도달이 되지 않는다면 용량을 올리거나 다른 약제를 추가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매우 시판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데 복용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꼭 저녁에만 드시지 않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저는 보통 본인이 챙겨 드시기 편한 시간대에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부작용으로는 소화장애나 속쓰림, 복통 등이 있을 수 있고 간독성이나 근육동성, 당뇨병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은 처방을 하고 추적 검사로 간 기능 검사, 근육 효소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치가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금기증으로는 만성 간 질환, 특히 간 수치가 안 좋으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서 처방을 하시는 게 좋고 임신부나 수유부는 절대적 금기인데 최근 FDA에서 임신부나 수유부 금기 사항을 제외하여서 이것도 최근에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2차성이 생길 수 있는 원인으로는 식사, 당연히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거나 음주 등이 있을 수 있고 비만, 임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도 이상지질 혈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26년 공단검진인데요. 공단검진에서 올해부터 이제 올해 받는 분들부터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고혈압, 당뇨, 특히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도 이제 질환 의심으로 나가서 무료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환 의심,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확진 진료 대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2026년부터 검진을 받으신 경우에는 결과 통보서에 의심질환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당뇨의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나라에서 무료로 1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공단검진 대상자분들부터는 이상지질혈증도 의심소견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지를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지연 님이신데요. 혹시 고지혈증 약을 며칠 이상 까먹고 안 먹으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종종 까먹네요 계속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고 진료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인이나 친척분들께도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우선은 며칠 안 먹는 자체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려고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경우에는 그만큼 안 먹은 만큼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즉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때 한 달간 처방했을 때 한 달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신 분과 한 달을 처방했을 때 열흘 정도 드신 분은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저희가 처방하고 기대하는 수치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이 잘 안 떨어지면 보통 주치의 선생님께서 콜레스테롤 약 용량을 좀 변경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며칠 안 드시고 다시 드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안 드신다든가 '아 한 번 안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도 안 먹겠다.'라고 해서 계속 안 드시는 경우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인한 합병증,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 먹는 경우에 계속 신체적 문제가 생기는지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콜레스테롤 혈증 자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는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잘 드셔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어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지혈증 약에 대한 부작용 걱정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진료하시면서 약을 못 먹을 정도의 큰 부작용 겪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처방하면서 그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한테 다니시는 분께서 제가 인제 고지혈증 약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처방을 해 드렸었고 굉장히 흔하게 쓰는 약을 처방을 해 드렸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인제 아토바스타틴 계열을 처방을 해 드리면서 뭐 간 수치나 근육세포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본인은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고 이후에 인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약을 변경했는데 약을 이제 용량을 올리고 나서 이제 간 수치가 약 AST, ALT라고 말하는 간 수치가 약 100 이상으로 올라서 약을 변경했던 케이스도 있었고 약을 변경해서 다른 계열 즉 피타바스타틴을 저는 변경을 하였는데 변경을 한 후에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현재 피타바스타틴 계열로 계속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앞에서도 보여 드렸었는데 아토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을 임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약제인데요. 로슈바스타틴이 같은 용량 대비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반면 그 좋은 만큼 이제 부작용 특히 뭐 본인의 근육 통증이나 이런 게 심하신 경우가 있어서 다른 여성분의 경우에도 한번 타 병원에서 약을 드셨는데 어떤 약을 드셨는지 모르겠다고 오셔서 저희 쪽에 약 처방을 원하셔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상으로 많이 높아서 제가 로슈바스타틴을 처방을 해 드렸는데 처방을 하고 거의 한 1-2주 만에 못 먹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꿔 드렸고 바꿔 드린 후에는 특별히 증상이 없었고 근육 통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타틴의 대사 기전으로 인해서 로슈바스타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경우에 근육 통증이나 이런 게 훨씬 덜하실 수 있다고 설명은 드립니다. 하지만 뭐 외래에서 이게 영양제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한다 이건 아니고 증상에 대해서 조금 있으신 경우 경감이 가능하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만일 이제 검사를 하거나 본인이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시면 다른 계열 즉 뭐 로슈바스타틴을 드시는 경우에는 피타바스타틴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아토바스타틴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보통은 그 부작용이 거의 덜하시고 이전에 제가 한 몇 분 정도가 있으셨는데 그래도 다른 계열도 못 먹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이제 몇 달 정도는 에제티미브라는 약을 단독 제제로 쓰다가
증상이 좋아지신 후에 한 3-4개월 뒤에 스타틴을 다시 썼더니 그때는 또 증상이 없으신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임상에서는 그렇게 약을 못 먹을 정도의 부작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바꿔서라도 꼭 드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하루에 한 뭐 고지혈증 약을 최소한 20분 이상 처방을 해 드리는데, 그중에 거의 한 달에 한 분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43세 남성입니다. 고혈압과 고중성지방 혈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은 129에 70으로 조절이 되는데 중성지방 수치는 200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중성지방은 어떻게 해야 조절되나요? 프리토 40에 12.5, 암로디핀 5mg, 오메가3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마 주치의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 우선은 주셨던 정보만으로 우선 좀 상의를 하자면, 저한테도 이렇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선은 43세 남성분,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중성지방이 높고 혈압이 높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체중도 조금 높으실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생활 습관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성지방이 높은 것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오메가3를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오메가3보다는 스타틴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분들의 경우에 스타틴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으셔서 오메가3를 받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1 번의 치료는 스타틴이고, 중성지방이 높으신 경우는 저는 진료실에서 굉장히 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 식이 조절이 가장 1 번이고, 사실 체중 관리를 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그 프리토라는 약의 12.5라고 뒤에 써 있는 게 이뇨제이실 텐데 쪼끔씩은 줄여 볼 수 있다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배 끊고 술 끊고 운동하시고 체중 관리하시는 게 가장 1 번이고, 사실 체중 관리와 식이 조절, 운동으로 중성지방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관리를 꼭 같이 병행해 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혈당기로 재는데 공복에 검사할 때 너무 높게 나와서 바로 다시 재니 그땐 정상으로 나와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건 기계 문제인지 아니면 바로 재어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이가 많이 날 땐 뭘 믿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는 혈압도 그렇지만 당도 집에서 좀 재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자가 혈당기, 즉 이렇게 손가락 혈당 재는 것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재도 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기계에 따라서도 그러실 수도 있고, 기계를 다르게 하면 당연히 날 수도 있고, 특히 같은 기계로 했는데 같은 손가락에서 했는데도 그러니까 "혈당이 다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계 차이에 따라 쪼끔씩은 있으실 수 있고, 혈당 차이가 좀 간이 혈당 기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병원에서 재는 공복 혈장 포도당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같은 혈당기로 계속 재는데 같은 시간에 차이가 2번 연속 쟀는데 뭐 20에서 40 이상이 난다, 그것보다 높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면 혈당기를 바꿔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장기 복용 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 수축기 이완기 혈압 차이가 60 정도 나는데 괜찮은 수준인가요? 30대 후반입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는 고혈압, 고지혈증약 장기 복용 시에는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부작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고, 드시는 것 자체는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다 나라에서 검사를 하고 허가한 약이기 때문에 드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60 정도 난다는 것은 크게 많이 나진 않는데, 이게 혈압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차이가 80에서 100 이상으로 나는 경우에는 진료를 꼭 보셔야 하고, 특히 양팔 혈압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양팔 혈압 차이가 20 정도 나는 것까지는 정상 범위 있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경우는 높은 혈압, 즉 이 측정된 팔로 측정을 하시면 되지만, 40 이상으로 높이 나는 경우, 20 이상으로 양팔 혈압 차이가 높이 나는 경우는 심장내과 진료를 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시간에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어,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